자, 우리가 이제 하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빅데이터와 하둡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살펴본 후에 하둡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거는 서버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말하죠. 이 아마존의 수석 엔지니어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죠.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늘어나면 스케일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스케일업이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증설하고 메모리를 증설하고 뭐 CPU를 뭐 증설해서 뭐 슈퍼컴퓨터를 쓰고 뭐 이런 거를 했다면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건데 그 컴퓨터 한 대의 용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여러 대를 세팅을 해서 링크를 시켜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한 대를 증설해서 용량을 키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양을 여러 대를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흔히 이제 빅데이터 하면 3V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볼륨, 데이터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거죠. 보통 뭐 테라바이트 정도는 돼야 빅데이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테라바이트가 이제 1024기가바이트죠. 또 페터바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 100만 기가바이트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속도예요. 데이터의 생성 속도, 또 다양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이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뭐 다양한 예들은 많이 있는데요. 뭐 웹상에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보면은 계속 그 수집을 해요. 계속 그 사이트들을 수집을 하고, 구글 같은 경우 보면 수조 개의 웹페이지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뜨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지런히 수집을 하거든요. 네, 페이지당 4kB라고 했을 때 1초 페이지라고만 해도 벌써 4페타바이트가 됩니다. 네, 이 페타바이트가 이제 1024테라바이트거든요. 요즘에 하드디스크 테라바이트로 많이 1테라로 많이 나오죠. 그게 1024가 있는 게, 1024개가 있는 게 페타니까요.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많은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2025년 되면 시게이트 회사에서, 하드디스크 회사잖아요. 여기서 2025년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예측을 해봤더니 163 제타바이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타바이트가 2단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게 기가잖아요. 요즘에 테라도 이제 쓰고 있죠. 테라가 있는데 이게 1024 되고, 1테라가 1020 곱하기 1024면 페타고, 페타가 곱하기 1024 하면 엑사가 되고, 거기다가 또 1024 곱하면 제타거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또 많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둡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둡이 뭐냐면, 보면 하둡 하면 코끼리 그림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가 설치가 돼 있어야 하둡도 돌릴 수가 있고요. 이 개발자가 더그 커팅이라는 분인데, 구글에서 2004년도에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2004년에 맵 리두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구현한 분이 더그 커팅이라는 엔지니어인데, 이분 아들이 이 코끼리, 노란색 코끼리를 좋아했나봐요. 근데 노란색 코끼리를 하둡 이렇게 불렀대요. 꼬마 때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애들이. 귀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사이트가 hadoop.apache.org고요. 이따가 설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좀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HDF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하둡은 서버 한 대에다 데이터를 다 몰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서버를 여러 대를 깔아서 분산 처리하는 거거든요. 예, 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이 HDF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다가 업로드하면 거기서 이거를 쫙 분산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을 맵이라고 하고, 또 분산 처리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또 취합하는 과정을 리두스라고 합니다. 맵 리두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예. 네임 노드라는 게 있고 데이터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메인 역할을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 컴퓨터를 네임 노드 또는 마스터 노드라고 하고요. 또 이 마스터 노드를 좀 약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세컨더리 네임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 일을 하는 노드를 데이터 노드 또는 슬레이브 노드라고 하고요. 예. 자, 네임 노드, 네임 노드라는 게 이제 가장 메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된 역할을 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이제 주로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되겠고요. 데이터 노드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네임 노드라는 건 주기적으로 이 네임 노드에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갱신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가 되겠고요. 맵 리듀스라는 것은 맵과 리듀스라는 두 개의 이제 메서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거를 맵핑이라는 과정, 그래서 쪼개는 과정이죠. 잘게 쪼개서 만드는 과정을 맵이라고 하고, 이거를 리듀싱이라고 해서 또 합쳐서 여러 개 분산된, 서버에 분산된 것을 결국은 합쳐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합치는 과정을 리듀싱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예, 잡 트래커라는 게 있고, 전체 잡의 스케줄링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보통 이제 네임 노드에서 이 잡 트래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태스크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터 실제로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고요. 맵퍼라는 게 있고 리듀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맵이 있고 리듀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맵이라는 건 나눠주는 거, 리듀스는 합치는 건데, 그 맵핑을 처리하는 클래스가 맵퍼고, 또 합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클래스를 리듀서라고 합니다. 자, 코딩은 자바로 하고요. 물론 이 하둡은 자바로도 코딩을 하고 또 뭐 다양한 언어들을 또 지원을 해요. 파이썬도 지원하고 또 하겠지만 하이브라는 또 언어도 지원을 하고 피그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맵리듀스의 확장성과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자, SSH는 우리가 리눅스 공부하면서 설치를 해봤죠. 시큐어 쉘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거는 자, 네임 노드하고 다수의 이제 데이터 노드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임 노드는 한 대지만 데이터 노드가 여러 개거든요. 그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안전한 통신이 돼야 되겠죠. 예, 여러 대의 PC들이 서로 링크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접속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보안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암호화된 통신이잖아요. 예, 이걸 이용해서 하둡에서는 SSH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자, NoSQL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흔히 뭐 오라클이나 MySQL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써봤는데요. 이런 DB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SQL을 항상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NoSQL,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뭐 몽고DB라든지 이런 DB는 SQL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저장되는 구조가 좀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하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VMware를 좀 깔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PC에다가 리눅스를 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VMware를 까는데, 전에 이제 우리가 VM 플레이어를 깔았는데요. 지금 하드 실습을 할 때는 서버 한 대만 돌리는 게 아니고 서버를 우리가 4대를 돌리려고 합니다. 네임 노드 한 대, 슬레이브를 3대를 돌리려고 하거든요. 4대를, 가상머신 4대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IP 주소가 있어야 서로 주소를 알아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IP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유동 IP라서.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정식 버전에만 있고 이 평가판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VMware 워크스테이션 정식 버전을 설치할게요.
근데 이거는 30일 평가판을 받아서 우리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다운로드 받아서 깔 텐데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VM 플레이어는 지워져요. 그리고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 안에 VM 플레이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리눅스 설치부터 할 겁니다. 리눅스를 깔고 거기다가 자바 설치하고 하둡 설치하고 이렇게 돌려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다수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다 보면 설정을 잘못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CentOS를 한번 쭉 깔아보고, CentOS 기반으로 할 텐데요. CentOS 깔고 또 깔아놓은 다음에 백업본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에러가 났을 때 다시 또 처음부터 다 깔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VM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 리눅스 강의에 1번 강의에 보면은 VM웨어에 대한 소개를 해놨고요. 거기에 링크를 걸어놨죠. 자, 먼저 VM웨어.com에 가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깔겠습니다. 자, 거기서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예, 그럼 제품 여기서 무료 제품 평가판 및 데모를 보시고요. 거기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워크스테이션 프로가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클릭하시고요. 예, 그러면 윈도우즈용과 리눅스용이 있는데, 자, 지금 프로 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깔아보도록 할 텐데요.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 옵션으로 설치할 텐데요. 자, 넥스트 하고 라이센스 체크를 하고 넥스트 하고요. 예, 기본 옵션으로 할게요. 기본 디렉토리 확인하시고 키보드 드라이버 이건 안 깔아도 됩니다. 예, 넥스트 하고 여기는 뭐 시작할 때 업데이트 체크를 할 거냐, 또 개선 프로그램에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냐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넥스트 하고, 예, 이건 아이콘 만드는 부분 기본 값으로 갈게요. 넥스트. 예, 기본 값으로 그냥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 설치가 되면 피니시 하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다 완료가 됐으면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가면 생겼을 거거든요. 예, 이게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 아이콘이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예, 그럼 처음에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평가판을 쓸 거니까요. 예, 두 번째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되겠어요. 30일 평가판으로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컨티뉴, 피니시 하면, 예, 지금 VM웨어가 화면이 켜졌죠. 자, VM웨어에서 CentOS 리눅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가 가상 머신 목록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는 메뉴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더하기 아이콘이 있죠. 새로운 가상 머신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티피컬이 있고 커스텀이 있는데,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약간 VM 플레이어로 할 때랑 약간 좀 다르죠, 메뉴가. 넥스트 하고, 자, 설치를 할 때 DVD로 할 거냐, 아이소로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지금 우린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 머신 만들고 아이소 파일을 나중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할게요. 세 번째 걸로 하고 넥스트. 자, 우리는 리눅스를 깔 거죠. 리눅스고 CentOS 7 64비트를 선택하세요. 자, 넥스트 하고, 예, 이 경로는 우리가 지금 C 드라이브에는 SSD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C 드라이브가 훨씬 빠릅니다. D 드라이브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혹시 요즘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C에는 SSD로 되어 있고 또 D에는 일반 하드디스크가 되어 있다면 C에다 하는 게 낫겠죠. 용량이 좀 충분하다면 빠르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 나중에 찾아가서 뭐 카피도 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기본 디렉토리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름은 일단 CentOS
7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백업을 할 거예요. 혹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로 복제를 해가지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백업본 이렇게 할게요. 네, 제 영문이 잘 안 써지니까 CentOS 7이라고만 하고 넥스트. 이름은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넥스트 하고 용량은 40GB를 쓸게요. 맥시멈 디스크 사이즈 40. 처음부터 40GB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최소한으로 확보를 만들어 놨다가 프로그램이 자꾸 깔리면 사이즈가 늘어나게 됩니다. 40이고 싱글 파일로 할 거냐 멀티플 파일로 할 거냐. 근데 싱글 파일로 하면 파일은 숫자는 줄어드는데 대신에 좀 파일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니까 좀 느려질 수 있고요. 멀티플로 하면은 파일이 많아지고 분산은 되는데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싱글 파일로 할게요. 네, 넥스트 하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 방금 만든 가상 머신이 하나 만들어졌죠. 예, 우리가 이제 가상 머신은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만 지금 포장 뜯어가지고 전원만 연결했고요. 전원도 지금 파워 온도 안 돼 있고요. 가상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전원을 켜기 전에 먼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파워 온이고요. 스타트업을 하는 거고, 밑에 보면 에딧 설정하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 세팅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VMware 플레이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 메모리가 지금 1기가로 되어 있고요. 네, 메모리 1기가, 프로세서. 자, 잠깐 우리 구성을 어떻게 할지 잠깐 미리 생각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 클러스터 구성을 지금 우리가 CPU i5 기준으로 램 16기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스터 한 대, 슬레이브 3대 이렇게 깔 거거든요. 총 4대, 가상 머신을 4대를 깔 거예요. 컴퓨터 많이 늘어질 거예요. 메모리는 마스터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마스터를 한 1기가에서 2기가 정도 메모리. 하드는 지금 40으로 다 했죠. 40기가로 다 할 거고요. 근데 제가 돌려보니까 좀 약간 메모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윈도우즈가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4대 다 1기가로 통일할게요. 네, 4대 다 1기가입니다. 이게 또 왜냐면 그 4대만 해도 4기가를 쓰는 거예요. 메모리에. 자, 램이 8기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쓰는데 램이 8기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512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마스터는 좀 중요하니까 1기가 정도로 하시고요. 1024 기가가 아니죠. 메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 네, 40기가 그대로 하고 메모리 512 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램이 8기가 정도 된다 그러면 512만 해도 4대면 2기가잖아요. 메모리가. 우리는 다 1기가로 할게요. 4대 다. 그래서 지금 1기가 그대로 갈 거고 하드디스크 돼 있고, 자, CD, DVD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CD에다가 어떤 파일을 우리가 집어넣을 거냐. 네, 오른쪽에 보면 ISO 파일을 쓸 거잖아요. 네, ISO 이미지 파일 누르고 CentOS ISO 파일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연결시켜 주세요. 네, 기존에 받은 거 있죠? CentOS ISO 파일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ISO 파일이 없다면 CentOS 사이트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요. org, CentOS org 사이트에 가서 get CentOS now 눌러서 DVD ISO 클릭해보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쭉 알려줍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국내 사이트고 그 밑에 있는 게 해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딱 똑같은 파일들이에요. 어떤 걸 받아도 되는데 이게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카이스트 FTP 서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아까 VMware에다 링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K 하시고요. 네, 하고 파워를 일단 켤게요. 우선 그래서 지금은 CentOS 한 대를 그냥 아무것도 안 깔리고 CentOS만 설치를 할 거고요. 그거를 복제해 가지고 쓸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팅하다 보면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깔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예비용으로 순정판으로 하나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 깔아놓고 이제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죠. 자, 플레이 파워. 자, 왼쪽이 가상머신 목록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화면인데요. 여기 X 표시 눌러가지고 창을 좀 키워도 되고요. 그리고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묻혀버립니다. 자, 묻힌 커서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려면 컨트롤 Alt라고 그랬죠. 컨트롤 Alt 키를 누르면 커서가 빠져나와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고 컨트롤 Alt 누르면 빠져나가고요. 자, 들어가서 인스톨 CentOS 키보드로 올려가지고 메뉴에 키보드로 올리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치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치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물어보게 됩니다. 뭐 영어로 써도 되지만 좀 밑으로 내려서 한국어로 바꾸도록 할게요. 설치 과정에서 표시되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계속 진행이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키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키보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치 후에 사용하게 될 언어에 대한 키보드 설정인데요. 지금 레이아웃 가져온 중인데 한국어로만 돼 있죠. 자, 눌러서 네, 지금 한국어만 돼 있는데 더하기 하고 스크롤을 해서 영어도 여러 나라 영어가 있어요. 영어 미국, 네, 영어 미국을 추가를 하고, 주로 우리는 이제 키보드로 영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릴게요. 지금 한국어가 위로, 주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고 보조 언어가 영어로 돼 있는데 올려서 주 언어를 영어로, 보조 언어를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VMware2를 깔까요?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카피해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도 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인스톨 툴즈를 눌러서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됐고 키보드 레이아웃 완료를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 옵션인데요. 지금 최소 설치로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맨 밑에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네, 선택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소프트웨어 종료 속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파티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파티션 제일 중요한데, 자, 파티션, 자동 파티션 설정 선택되어 있는데 눌러서 수동으로 파티션을 설정할게요. 자, 눌러서 예,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선택이 됐고요. 자동 파티션이 제일 중요한데 자동 파티션 설정 선택이 아니라 수동으로 할 겁니다. 누르고요. 그러면 디스크가 하나 보이죠? 40기가짜리요. 자, 지금 파티션을 자동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합니다. 누르고요. 완료.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기본 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딱 누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부트라는 것은 부팅에 필요한 파티션입니다. 자, 리눅스는 드라이브가 없고 T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윈도우즈처럼 드라이브가 없고 디렉토리만 있죠. 예, 부트, 그 다음에 이 슬래시는 루트입니다. 또 스왑이라는 건 윈도우즈에 보면 가상 메모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거죠. 예, 스왑이 너무 작으면 실행하다가 에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스왑을 지금 2GB로 되어 있는데 5GB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5GB로 올리고 루트를 5GB로 줄일 거예요. 부트는 그대로 놔두고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두 개를 지웠다가 새로 만들죠. 자, 슬래시 선택하고 밑에 마이너스 누르면 지우기거든요. 지우고요. 또 부트는 지우면 안 됩니다. 예, 스왑을 또 지웠어요. 그럼 부트만 남아 있잖아요. 더하기 하고요. 마운트 지점에 스왑을 선택할게요. 자, 스왑을 우리는 5GB로 주기 원하기 때문에 5G, 5GB라는 뜻입니다. 5G하고 마운트 지점
추가. 그럼 수압이 5기가가 추가가 됐어요. 자, 더하기하고 마운트 지점에 그냥 슬래시가 루트거든요. 슬래시하고 용량 주지 않으면 남은 용량 다 쓰게 돼요. 마운트 지점 추가. 네, 그러면 루트가 34기가로 줄었고 수압이 5기가로 늘었죠. 3기가 늘은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완료합니다. 완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떤 작업들을 하겠다 하면 변경사항 적용하고요. 그럼 파티션이 이제 선택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바로 밑에 보면 네트워크 및 호스트, 여기가 인터넷 연결 관련된 설정인데요. 이걸 안 하면은 매번 컴퓨터 켤 때마다 인터넷 연결을 수동으로 매번 해줘야 돼요. 불편하니까. 자, 네트워크 및 호스트 누르시고요. 지금 이더넷 연결이 꺼져 있죠. 꺼져 있어요. 한번 누르면 켬이 됩니다. 이게 토글이에요.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거든요. 켜세요. 이 IP 주소는 좀 이따가 이제 바꿀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완료. 네, 그럼 여기까지 다 작업이 됐어요. 키보드는 한국어만 있었는데 영어 미국 추가해서 주언어로 올렸고, 소프트웨어는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꿨고요. 파티션도 우리가 바꿨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연결을 한 상태고요. 자, 설치 시작이요. 사용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자는 루트 계정을 만들 거고요. 루트 계정은 있는데 암호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눌러서 암호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1, 2, 3, 4 쉽게 하겠습니다. 1, 2, 3, 4 완료. 그 다음에 사용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entOS라는 사용자를 만들게요. 눌러서 다 센토스 할게요. 센토스, 암호도 CentOS, 이렇게 하고 완료.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면서 한 10분? 20분? 이 정도 지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재부팅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재부팅 누르면 CentOS가 이제 재부팅이 됩니다. 재부팅이 되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화살표 키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 거로 해야 됩니다. 코어 엔터 치고요. 그러면 처음에 라이센스 동의 여부를 물어봐요. 그때 동의를 하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체크해서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동의했고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설정 완료를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로그인 화면이 뜨거든요. 우리는 CentOS 계정을 만들었지만 주로 작업을 루트 계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목록이 없습니까를 누른 다음에 ID 루트 암호 1, 2, 3, 4 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영합니다 나오는데 다음 누르시면 돼요. 다음. 또 입력 키보드, 어차피 지금 한글은 현재 안 되거든요. 한글은 추가 설치를 해야, 프로그램 추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일단 영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다음 누르시고요. 개인정보, 이거 위치정보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가상머신이니까. 다음 누르고 온라인 계정 연결 건너뛰겠습니다. 기본값으로 했고 시작 누르면 이제 여기가 시작 화면이고요. 이거를 오랫동안 안 쓰면은 리누스가 잠기거든요. 잠겨서 또 로그인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게요. 시스템 도구의 설정에 개인의 사생활의 화면 잠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구, 이 시스템 도구의 설정이 있고요.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의 화면 잠금이 있군요. 개인정보의 화면 잠금에 켬되어 있는데 화면 잠금 사용 안함.
화면 잠금 안 쓰겠다는 거죠. 예,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그 개인 그 전원이 있어요. 전원 내려보면 전원에서 지금 빈 화면이 있죠. 빈 화면 사용 안 함. 이것도 예, 두 가지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화면 잠금을 꺼버렸고요. 이게 없으면은 일정 시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잠기고 암호를 다시 쳐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원에 들어가서 빈 화면, 이거가 이제 화면 보호기죠. 5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5분 지나면 화면이 이제 화면 보호기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안암호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센트 VM웨어에다가 CentOS를 깔았죠.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보관해 놓고 복제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뭐 갑자기 에러가 나서 리눅스를 새로 재설정해야 될 때 처음부터 다시 깔지 마시고 이거를 복제해서 쓰면 되니까요. 이 전원 단추 누른 다음에 이 전원 단추 한번 더 누르면은 컴퓨터 끄기가 있습니다. 끌게요. 리눅스 컴퓨터를 끌게요. 네, 컴퓨터 이제 꺼졌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한번 돌려보니까 좀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 이런 분들은 메모리를 2기가로 올리면 좋습니다. 지금 1기가로 해놨는데 2기가로 올려놓을게요. 저도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어서 2048로 늘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설정 변경은 컴퓨터가 꺼진 후에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실행 중일 때는 변경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홈에 가면 이게 제가 지금 왼쪽에 이제 메뉴를 껐는데 가상 머신을 복제할 텐데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거는 놔두고 복제를 할게요. 복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누른 다음에 마우스 우클 VM이 있어요. VM 메뉴에서 매니지가 있고 여기 클론이 있습니다. 클론이라는 게 이제 복제한다는 뜻인데요. 다음 누르고 현재 상태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 다음 하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링크만 만드는 방법이 있고 풀 클론이 있습니다. 자, 링크 만드는 방법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가기가 있죠. 바로가기를 하나 만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복제가 아니죠. 네, 풀 복사를 하려면 밑에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Create a Full Down으로 하시고 다음 눌러서 자, 이제 이름을 쓰는데 자, 이거 뭐라고 쓰냐면 네임 노드라고 할게요. 마스터라고 하죠. 마스터. 자, 마스터 하고 마침. 네,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풀로 복사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면 클론이 복제가 완료됐다는 거죠. 자, 클로즈하고 그러면 가상 머신이 이제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깐 거는 예비용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이제 복제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마스터에다가 하둡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에다가 이제 하둡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하둡이란 프로그램은 자바가 깔려야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JDK를 먼저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 리눅스 과목에서 9번째 보면 JDK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DK를 설치하는 작업을 이제 하겠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자바 프로그램 버전이 오픈 JDK, 지금 오라클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자바를 인수해서 현재 자바가 오라클 브랜드죠. 예, 그래서 리눅스에 깔려있는 자바는 오픈 JDK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고 오라클의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하둡에서는 아직 지금 오라클의 그 자바가 11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하둡은 아직 최신 버전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 1.8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1.8을 기준으로요. 자, 그래서 먼저 부팅을 하세요. 이제 마스터를 부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루트로 로그인을 하고요.
터미널 프로그램의 즐겨찾기에 터미널이 있는데요. 터미널에서 자바 버전을 확인해 볼게요. 자바 버전 눌러봤더니 자바 버전이 오픈jdk 1.8로 잡혀 있죠. 이거를 지우고 오라클의 자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자바 버전 확인해 보니까 오픈jdk 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바를 지우고 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오라클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PM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윈도우즈의 셋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깔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자동 설치 프로그램인데요. RPM에서 Q 지리 옵션이고 A는 모든 패키지 all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랩이라는 건 너무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좀 JDK란 이름이 들어간 것만 뽑아내라는 거죠. 이 명령어를 날려볼게요. 네, RPM이고 다시 QA이고요. 그냥 우리가 JDK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패키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 문자랑 그랩 JDK 그 중에서 JDK에 해당되는 것만 본 거죠. 자, 이런 애들이 깔려 있습니다. 1.8도 있고 1.7도 깔려 있네요. 그럼 이거를 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거나 뭐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이죠. 염 리무브 자바로 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염 리무브 자바로 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네, 그러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쭉 찾아가지고 네, 여기서 지울까요? 물어보는데 Y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삭제를 하고 있어요. 네, 완료가 됐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JDK 찾아보니까 이제 없죠. 네. 자, JDK 아까는 자바 1.7, 1.8이 쭉 있었는데 다 지운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오픈JDK는 지웠고요.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서 JDK 64비트 리눅스용 버전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이런 디렉토리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 프로그램에 파이어폭스를 실행하고요. 오라클닷컴이요. 오라클닷컴 예, 뭐 쿠키 물어보는데 쿠키 수락 예. 예,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메뉴에서 디벨로퍼에 가면은 자바가 보일 겁니다. 예, 거기서 예, 메뉴에 디벨로퍼에 자바까지 왔었죠. 그러면 보면 중간 정도에 가보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어요. 다운로드 네, 그러면 여기 이 다운로드 페이지로 왔는데 지금 개요가 나오고 두 번째 탭이 다운로드 탭인데요. 눌러서 예, 지금 보시면 최신 버전이 자바가 11이에요. 근데 자바는 계속 최신 버전이 나오는데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둡은 아직 최신 버전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1.8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둡 2.9.2 버전을 깔 텐데요. 그게 현재 1.8 자바 1.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받지 마시고요. 내려서 1.8을 받을 거예요. 좀 내려보시면 예, 자바 SE 86191 돼 있죠? 예, 이걸 받겠습니다. 8로 시작하는 버전. JDK를 다운로드 할게요. 예, 그러면 여러 버전이 또 있습니다. 예, 우선 라이센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리눅스로 써있는 버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버전인데요. 리눅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뒤에 보면 파일에 보면 tar.gz가 있고 이게 압축 파일입니다. 윈도우즈에는 zip을 많이 쓰는데 리눅스는 tar.gz를 많이 써요. 압축 파일로. RPM은 자동 설치 프로그램이고요. 예,
윈도우즈에도 보면 인스톨러가 있고 자동 설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게 있고 그냥 압축 풀어서 세팅하는 게 있기도 하죠.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리눅스 64비트를 깔 거고요. 64비트도 RPM 버전과 타르.gz가 있는데 타르.gz로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가 지금 6개가 보이잖아요. 제일 밑에 걸로 할게요. 여기 182메가짜리 클릭.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파일 저장.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다운로드 이 디스크 아이콘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처럼 폴더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압축 파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압축 관리자로 열기. 네, 그럼 이렇게 압축이 풀린다는 뜻이고요. 왼쪽 상단에 보면 풀기가 있죠. 풀기 누르고 그러면 또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인데 또 풀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풀기를 2번 누르는 거죠. 누르면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네, 닫기 하고 그러면 지금 압축이 풀려서 네, 닫아볼게요. 원래 이게 압축 파일이었는데 이렇게 압축이 풀렸다는 얘기죠. 들어가 보면 자바 뭐 실행 파일 디렉토리 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들이 보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어디로 옮기냐면 USR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USR에 로컬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옮길 텐데 이름을 바꿀게요. 너무 이게 기니까 이름을 먼저 JDK 1.8로 바꾼 다음에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짧게 그냥 JDK 1.8까지만 할게요. 예, 이름을 짧게 JDK 1.8로 줄였고요. 잘라내기에서 다른 위치를 누릅니다. 다른 위치에 컴퓨터에 USR에 로컬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붙여넣기 하면 예, USR 로컬에 JDK 1.8 이런 이름으로 복사가 되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 압축을 풀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터미널에 가서 이거를 이제 자바를 우리가 사용하려면요. 그냥 자바 치면은 이런 파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USR에 로컬에 JDK 1.8까지 BIN까지 간 다음에 자바를 새 자바가 실행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되는데 아무 디렉토리 하둡에서 우리가 자바가 실행이 돼야 하둡이 돌아가거든요. 하둡에서는 자바를 참조하거든요.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둡에서 자바를 참조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또 체인지 디렉토리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아무 디렉토리에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 설정하겠습니다. 리눅스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ETC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배시RC라는 게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물결 연산자는 홈이죠. 홈.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는 파일이고요. 이거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는 파일이에요. 이런 순서로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맨 위에 있는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etc 프로파일. 이게 리눅스가 처음에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참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집할 텐데 편집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CentOS에는 Gedit가 좀 그래도 메모장 비슷하게 윈도우즈의 메모장 비슷하게 쓰기가 좋으니까 Gedit로 열겠습니다. 열어서 맨 아래에 이런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자, 이거 오타가 나면은 재부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적으셔야 되는데요. 자, 자바 홈이라는 건 자바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말하죠.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패스에 자바 홈의 bin 디렉토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가보면 bin에 가보면 이런 자바 실행 파일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이제 bin 디렉토리인데요. bin 디렉토리.
자, 이 디렉토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자바 컴파일러 여기 다 있죠. 도큐먼트. 예. 자, 이것들을 우리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정할 거고. 근데 이 패스 지정할 때 기존의 달러 패스라는 건 기존 패스고요. 이 콜론이 뭐냐면 패스 구분자예요. 윈도우즈에서는 세미콜론인데 리눅스는 콜론이에요. 이거 오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자바 컴파일할 때 인코딩을 UTF-8로 쓰겠다는 옵션이고요. 클래스 패스의 마침표라는 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클래스도 컴파일할 때 참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변경된 사항을 적용시키고 재부팅한 다음에 자바 버전을 확인해 보면 오라클의 JDK로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터미널에서 etc의 프로파일을 열어요. 자, 열면 제일 밑에 내려가서 이 에디터에 라인 넘버가 좀 보이면 좋은데요. 텍스트 편집기의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줄번호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줄번호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줄번호 표시. 그리고 글꼴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 기본 글꼴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폰트나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절을 할게요. 네, 이렇게 했고, 자, 맨 밑에 내려가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뭐 라인 넘버는 상관없으니까요. 대소문자도 중요합니다. 예, 다 됐으면 저장. 예, 저장이 다 됐으면은 닫으세요. 닫고 지금 설정 파일을 바꿨는데 이거를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소스란 명령어인데요. 자, 소스 etc의 프로파일 적용시켰고요. 이제 재부팅을 해야지 저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자동 실행을 해요. 리붓 재부팅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재부팅 과정이고요. 루트로 로그인을 하고요. 프로그램의 터미널을 켜고요. 자바 다시 버전. 자, 아까는 우리가 오픈 JDK라고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오라클 자바가 깔려 있고 자바 버전이 1.8.0 언더바 191 이렇게 보이면 잘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가 깔렸으니까 하둡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할 텐데요. 자, 하둡 홈페이지는 hadoop.apache.org입니다. 아파치 프로젝트예요. hadoop.apache.org 사이트 열어볼게요. 네, 여기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하둡 버전이 좀 많습니다. 2.9대 버전이 있고 2.8, 3.1, 2.7, 3.0 이렇게 버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9.2로 하겠습니다. 이게 소스 버전이 있고 바이너리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소스는 필요가 없고 바이너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9.2에 바이너리를 누를게요. 자, 근데 이거 여기서 받지 마시고 리눅스에서 어차피 써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받아서 리눅스로 복사해도 되고요. 자, 리눅스에서 받을게요. 리눅스 서버에서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세요. 네, 주소가 hadoop 아파치 org. 여기서 다운로드 누를 거고요.
2.9.2 제일 위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다운로드, 바이너리.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이트에서 받을 건지 좀 나오는데요. 추천하는 사이트로 받을게요. 제일 위에 거. 클릭이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파일 저장할게요.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디스크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항목 모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둡 2.9.2.taru.gz가 다운로드 되었고요. 다운로드, 지금 이거죠. 압축 파일이죠. 자, 압축을 풀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압축 관리사로 열기, 풀기 2번 누르는 거죠. 풀기, 압축을 풀고 있고요.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디렉토리를 홈에 CentOS, 이게 홈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 디렉토리죠. 우리가 리눅스 설치할 때 CentOS라는 계정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옮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고 다른 위치 컴퓨터에 홈에 CentOS 선택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붙여넣기. 그럼 홈에 CentOS의 밑에 하둡 2.9.2가 복사가 됐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바를 설치한 다음에 etc 프로파일을 설정했듯이 추가를 할 텐데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여기를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하둡 홈, 하둡의 홈이 어디냐. 이 디렉토리가 하둡의 홈이고요. 그리고 하둡 실행 파일들을 아무 디렉토리에서 쳐도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패스를 걸어 놓는 거죠. 이거 하둡 홈의 빈을 2번 제가 하둡 홈의 빈이 있고 하둡 홈에 s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2개의 디렉토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네임 노드의 유저, 또 데이터 노드의 유저, 이런 노드들이 있는데 노드들의 유저를 기본값을 루트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에디터를 열어서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etc 프로파일 열어서 역시 여기도 정확하게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바 설치할 때 자바 홈 설치하고 패스에다가 자바 홈을 추가했죠. 자바 홈 밑에 있는 bin. 근데 거기다가 또 하둡 밑에 있는 bin을 추가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둡 홈을 여기다 세팅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하둡 홈을 적으면 모른단 말이죠. 위에서부터 실행이 되니까. 여기는 잘라서 아래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어요. 특히 주의하실 거는 패스를, 아까는 우리가 패스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하둡 폼이 밑에 서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하둡 폼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라인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하둡 폼을 여기서 선언했으니까 여기서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위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2줄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편집상 문제 때문에 2줄로 떨어져 있는데 1줄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1줄로 붙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둡 홈을 설정하고 지금 하둡 홈에 bin하고 하둡 홈에 sbin 2개가 추가가 됐어요, 패스에. 그리고 네임 노드 사용자, 노드
데이터 노드 사용자, 세컨더리 네임 노드 사용자, 또 리소스 매니저와 노드 매니저 사용자 계정을 다 루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역시 아까처럼 설정 파일이 변경됐지만 시스템이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시키고 재부팅한 다음에 하둡 버전을 찍어보면은 우리가 설치한 2.9.2가 나오면 잘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etc 프로파일 하면 시스템에 적용이 됐고 리부트 하겠습니다. 네, 재부팅이 됐고요.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요. 터미널을 실행한 다음에 하둡의 버전을 찍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터미널. 자, 자바는 자바하고 한 칸 띄고 하이픈하고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둡은 그냥 하이픈이 없이 버전입니다. 하둡 그냥 버전. 하게 되면 설치된 버전이 하둡 2.9.2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설치가 잘 된 겁니다. 자, 이제 하둡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하둡을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하둡은 여러 대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대만 설치를 했어요. 한 대만 설치했기 때문에 먼저 단독으로 한 대만 돌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대를 하더라도 세팅을 해서 분산 모드가 있습니다. 분산 모드는 여러 PC 하둡을 여러 대 깔아가지고 돌리는 건데, 보통 앞에 이제 의사가 붙으면 모조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조 분산 모드, 가짜란 얘기죠. 진짜 분산이 아니라 세팅은 분산으로 세팅했는데 실제로는 한 대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완전 분산 모드는 진짜 여러 대를 깔아서 여러 대가 같이 링크가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실습을 할 텐데요. 자, 먼저 단독 모드, 지금 세팅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하둡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단독 모드인데 싱글 노드 하나만 가지고 설정을 지금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하둡에 내장된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자, 이런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좀 길죠? 이거를 한 줄로 쳐야 됩니다. 여러 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길어서 잘렸는데 한 줄로 터미널에다가 치는 거예요. 하둡으로 자르 파일을 실행합니다. 무슨 자르 파일이냐면 경로가 꽤 길죠. 이 자르 파일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둡 맵리듀스 examples 2.9.2 자르 파일에 있는 워드 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 실행하는데 이 워드 카운트는 뭐냐면 어떤 텍스트 파일에서 단어의 개수를 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파일에, 어떤 텍스트 파일에 단어를 셀 것이냐, 여러 개 어떤 걸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걸 할게요. hadoop-env.shell, 이게 하둡의 설정 파일이거든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잠깐 제가 열어볼게요. etc의 하둡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홈에 센토스의 하둡에 etc의 하둡에 보면 여러 파일들이 있죠. 그 중에 hadoop-env.shell, 얘를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한 텍스트입니다. 설정 파일입니다. 그럼 이 문서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디렉토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where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by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렇게 단어별로 워드를 카운트하는 거죠. 단어 개수 세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출력 결과는 word count underbar output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출력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볼 때는 이 word count output 밑에 별표하게 되면 파일들을 쫙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part-r-000005개 이 파일이 출력 파일이에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하려면 에러가 나니까 출력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좀 단어가 좀 기니까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오타나지 않게 잘 입력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실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하둡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예, 금방 끝났죠. 뭐 파일이 뭐 큰 파일이 아니고 큰 덩어리가 아니고요. 금방 실행이 되고요. 에러가 났었군요. 참. 에러가 나긴 났었는데 일단 실행은 잘 된 겁니다. 아까 결과가 다 끝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목록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word count 언더바 output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선 word count 언더바 output에 success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건 이 지금 실행한 그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출력 결과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하이픈이잖아요. 디렉토리가 아니고 파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part-r-0 5개 얘를 열어보면 출력 결과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캐치하겠습니다. 예, part-r-0 5개 예, 해봤더니 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파일을 분석을 해서 단어별로 출연 횟수를 이렇게 카운트를 한 거죠. 예, when이란 단어가 4번 나왔어요. 또 you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자, 지금 제가 한번 성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반복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 하둡 명령어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면서 중지가 되었는데 왜 에러가 발생했냐면요, 예, 디렉토리 word count의 output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하는데 또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 한번 실행이 성공했잖아요. 그럼 실행이 성공했으면 디렉토리를 바꿔주시든지, 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출력 디렉토리를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출력 디렉토리를 제거하고 리무브 시킨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제거하고 할게요. 그래서 이 명령어 캔슬하고 rm이라는 게 리무브죠. 다시 rf 하면, 다시 r이라는 건 리커시브에서 하위 디렉토리도 다, f는 강제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word count 언더바 word count 언더바 output이라는 디렉토리 그 밑에 있는 파일들을 강제로 다 지우세요. 지워졌습니다. 다시 하둡 잡을 실행할게요. 네,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목록을 확인해 보면 예, 지금 석세스가 떴고 part-r-0 5개 이 파일을 열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다시 그래서 캐치 명령어로 열어봤더니 예, 단어별로 횟수가, 출연 횟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